사실 일본이 태국을 침공하기 전까지 태국과 일본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1933년 일본 기업 미쯔비시가 태국 방콕에 지사를 최초로 설립했다. 이후 태국의 일본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였고 태국에서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1940년 6월부터는 당시 일본의 국영항공사 대일본항공의 민항기가 일본 도쿄와 태국 방콕을 주 1회 간격으로 운항하게 되었다. 이는 1939년 피분 총리와 주 태국 일본 공사가 체결한 양국 간 항공협정의 결과였다. 그리고 당시 태국은 프랑스와 국경 분쟁으로 대립하고 있었고 1940년 12월에는 프랑스 전투기가 태국 나컨 파놈을 폭격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결국 이 분쟁은 양국 간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는데 태국은 1941년 1월 프랑스와의 거장 전투에서 패배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때 일본이 양국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다. 태국은 1941년 5월 일본의 중재로 인해 과거 프랑스와의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빼앗긴 우엉프라방, 빡세 등지의 영토를 회복하고 전쟁까지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일본이 태국을 공격해오기 전까지 태국 지도층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편이었고 피분 송크람 또한 일본을 모델로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일본이 결국 1941년 12월 8일 새벽 약 10만 대군을 태국 국토 각지로 투입시켜 공격해 들어왔다. 일본군은 12월 7일 오후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태국 측에 최후 통첩을 하였고 태국 측의 반응이 없어 몇 시간 후인 12월 8일 새벽에 진군을 개시하였다고 한다. 당시 일본 측에서 12월 8일 자정 무렵에 피분 총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었고 피분 총리는 12월 8일 아침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그는 일본군이 침공하던 새벽 무렵에는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일본군이 새벽에 거의 기습과도 같은 공격을 하였으나 사실 피분이 일본이 침략할 기미를 아예 몰랐던 것은 아니다. 피분은 예전부터 일본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일본은 버마와 말레이시아 쪽 영국군을 공격하기 위해 태국 영토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였다. 태국이 이를 허락하는 대신 예전에 태국이 영국과의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빼앗긴 영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일본이 조력을 제공해달라는 것이 협상의 주요 내용이었다. 피분은 일본이 요청한 태국 영토 통과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렇게 태국이 일본 편에 붙는 상황을 우려하여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12월 초 피분 송크람 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 일본이 머지않아 당신들의 나라를 침략할 것 같습니다. 공격을 당할 경우 최선을 다해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태국의 진정한 독립 주권이 보전되는 것이 영국의 희망사항이며 저희도 태국이 공격당하는 것은 곧 영국이 공격당하는 것과 똑같은 위협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태국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강하게 자리 잡아버렸고 당시 태국의 시점에서 대세라고 여겨지는 일본의 힘을 빌려 영토를 회복하고자 했던 피분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는 공연불과도 같았다. 그렇지만 새벽에 갑작스럽게 일본군이 국토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피분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다.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이 뒤통수를 때리다니 피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아무튼 12월 8일 아침 일본의 공격을 인지하게 된 피분 송크람은 당시 주 태국 일본 대사 츠보카미 테이지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하였다. 아침 9시 반 무렵이었다. 일본의 압도적인 전력에 놀란 피분은 우선 일본의 요청사항인 병력의 태국 국토 통과에 동의한다. 당시 일본과의 공수동맹이나 삼국동맹 가입 등의 추가 요청도 있었으나 우선적으로 병력의 통과 자체만 동의하였다고 전해진다. 츠보카미 대사에 따르면 당시 피분은 매우 심각한 표정이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그렇게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군과 태국군과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충돌이 심했던 곳은 빠따니, 프라쭈업, 기리칸, 둔펀, 송클라 등지였다. 태국 경찰과 민병대가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그리고 피분이 일본의 무사도를 본받자는 취지에서 결성한 고등학교, 대학교의 남학생들로 구성된 유아촌 타한이라는 소년위험병 조직도 일본군을 저지하는 데 일조하였다. 태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가 19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피분과 츠보카미의 교섭이 마무리된 오후 3시경에 이르러서야 태국 전역에서 전투는 끝나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요청에 의해 협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2월 21일에는 양국이 공수동맹을 맺었고 日台両国は公私同盟に関して意見完全に一致。12月13日、我がつぼあみ大使をはじめ、中医を挙げて新東亜の黎明を祝いました。 이듬해인 1942년 1월 25일에는 태국이 영국과 미국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 피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영국은 태국의 영토를 빼앗아간 나라이고 일본은 그 영토를 되찾아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태국에 진정하면서도 위대한 친구 마하 및 노이테 라고 말했고 일본이 주도하는 대동아 회원국의 국민으로서 위대한 태국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피분송크람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태국의 선전포고문은 영국에는 전달되었으나 미국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주 미국 태국 공사였던 세니 프라모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는 선전포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자유태국 운동을 조직하여 반일 투쟁에 앞장서게 된다. 또한 당시 피분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국왕의 섭정 역할을 맡고 있었던 프리디 판엄용 또한 선전포고문에 동의 서명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자유태국 운동을 배후에서 지원한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나중에 태국이 전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이자 신의 한 수가 된다. 아무튼 동맹 초기에는 태국의 중국인 탄압 정책 그리고 영국, 프랑스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반서양 정서 이런 것들이 당시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서양 세력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일본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明州日本軍の友好的進駐によってここに欧米勢力から全く解放された首都バンコクは日台両国旗を掲げて自由謳歌の喜びに浸っています。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은 동맹국 태국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우선 일본은 일본군의 태국 주둔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용들을 태국에게 지불하게 하여 태국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일본의 무역 독점으로 인해 태국은 서양과의 무역을 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을 위한 군비 조달은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돈을 계속 뽑아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의 한국은행에 해당되는 태국은행이 1942년 12월 화폐 추가 제조 목적으로 개업하게 되었다. 한편 태국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된다. 계속되는 빈곤으로 인해 정부에서 물가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식량 배급제가 시작되었다. 피분송크람은 이러한 식량 부족 상황을 감안하여 값이 싸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국수를 식사로 권장하였다. 그는 국수 소비 장려를 통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효과는 미미하였으나 아무튼 사람들은 국수를 많이 먹게 되었고 그 와중에 볶음국수인 궈이띠오 팥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태국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팟타이의 시초인 것이다. 여담으로 이 팟타이를 파는 레스토랑 중 제일 오래되고 유명한 곳이 바로 딥사마이이다. 이곳은 전쟁이 끝난 후 피분송크람 총리가 방문해서 팟타이를 먹어보고 진정하면서도 참된 팟타이의 맛이라고 극찬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한편 일본으로 인한 피해는 경제뿐만이 아니었다. 태국은 연합국 쪽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연합군의 공습에 시달려야만 하였다. 물론 선전포고를 한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B-29 폭격기의 방콕 폭격으로 인해 수많은 재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방콕 곳곳에는 방공호가 설치되었다. アメリカ軍の無差別爆撃に市民の憤激はますます高まりつつある。 또한 일본은 태국을 문화적으로 잠식하길 원했다. 일본은 태국어가 배우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양국 간 공용어를 일본어로 하고 태국의 모든 학교에서 일본어를 의무적으로 가르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부는 태국의 문자가 너무 복잡해서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문자 체계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하며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간을 벌려고 한다. 하지만 쫄라롱권 대학교에 일본어 강의를 열어서 약간의 양보를 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이때 13개의 자음과 5개의
모음을 없앴고 태국 고유 숫자의 사용을 지향하고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권장하였다. 다만 피분이 실각한 이후 개정된 철자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아무튼 점점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다방면으로 일본으로 인한 피해와 간섭이 심해지자 피분 송크람은 내각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한탄하였다고 한다. 일본은 일본의 다른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태국을 구속하고 통제하고 있다. 전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를 구속했으나 지금은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다. 태국은 점점 일본의 동맹국이 아닌 식민지의 지위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일본에 대한 불만은 늘어가고 있었다. 1942년 10월 라차부리의 한뽕에서는 일본군과 태국 경찰들 사이에서 총격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태국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알았는지 일본의 도조 히데키 수상은 1943년 7월 태국을 직접 방문하여 피분 수상을 만난다. 도조 히데키는 피분에게 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형제 국가이다. 문화, 풍습, 외모 모두 형제처럼 비슷하다. 그러니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양국 간 문제에 대해 너무 깊이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 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그런 회유가 통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 피분은 내색은 하지 않았으나 더욱더 일본에 대해 경계하게 된다. 1943년 11월 마침내 일본은 태국을 만주국처럼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는다고 발표한다. 이에 피분은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 비밀리에 내통하였고 수도를 방콕에서 패차분으로 옮길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뿌리디 판엄용이 은밀히 진행하고 있었던 반일 운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대동아 회의에도 심장이 좋지 않아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절한다. 이렇게 일본과 은근히 거리를 두면서 그가 했던 말은 유명하다. 이 전쟁에서 우리의 적은 누구냐면 바로 지는 쪽이 우리의 적인 것이다. 1944년 일본 패전의 기미가 짙어질 무렵 피분의 지지도도 크게 떨어지게 되어 내각 불신이 많이 제출되었고 피분 송크람은 동년 8월 총리직에서 사임한다. 따라서 그가 희망했던 수도 천도 계획도 결국 무산된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 전쟁은 일본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다. 태국 내에서는 패전 이후 자유 태국 운동을 이끌었던 세니 프라모이 임시로 정권을 잡는다. 그들에 의해 전범법이 발표되어 일제에 협력한 자들에 대한 전범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다. 피분 송크람 또한 전범으로 분류되어 동년 10월 체포된다. 그의 아내는 구치소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다녔고 음식을 준비해서 자주 면회도 왔으며 거처도 남편이 있는 구치소와 가까운 칠롬으로 옮겼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말했다. 정치인의 아내로 살면 남편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고생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만큼 삶이 순조롭지 않다. 태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전범 재판 법정에선 피부는 자신의 과거 친일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다.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 태국의 독립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 만약 내가 일본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을 선택했다면 태국은 멸망해버렸을 것이다. 많은 군부 인사들이 피분 송크람을 옹호하는 증언을 해주었다. 그 중에는 일본인도 있었다. 태국에 주둔했던 일본 제국 제18방명군 사령관 나카무라 게토 역시 피분을 위한 증언을 해주었다. 전범을 성토하고 추궁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 1946년 3월 피분 송크람을 비롯한 13명의 전범은 대법원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석방된다. 1946년 6월 라마 8세 국왕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국왕의 서거에 전국이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피분 송크람을 지지하는 군부 세력들이 1947년 쿠데타를 일으킨다. 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피분 송크람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의 지원을 받아 1948년 4월 다시 총리로서 권력을 잡게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집권하게 된 그는 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하였다. 우선 그는 남부 이슬람교 거주자 지역에 대한 강경책을 펼쳤다. 1948년 태국 남부 지역 빠따니 출신인 하지술롱, 태국식 발음으로 하이술롱이라고 하는 무슬림 지도자가 남부 지역에서 무슬림 지도자를 행정 통치자로 선출하고 이슬람 율법을 도입하고 말레이어를 공용어로 지정할 것 등 7가지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며 남부의 자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분 송크람은 이를 거부하고 하지술롱을 체포하였다. 하지술롱
리슬롱은 4년 8개월형은 선고받고 투옥되었으며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강경 진압 정책으로 인해 수천 명에 달하는 남부 지역 무슬림들이 말레이시아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또한 그가 실각하고 나서 그가 예전에 브라타니움을 통해 변경한 철자법은 무효가 되었고 국호가 다시 브라테타이에서 사이암으로 바뀌었는데 그는 이것을 다시 타이로 바꾼다. 다만 철자법은 자신이 개정한 것을 다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1948년에 그는 방콕을 비롯한 태국 전역에 주말 시장을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그리하여 지금의 사남루엉의 주말 시장이 설립되었다. 이 시장은 나중에 위치를 변경하여 짜뚜짝 시장이 된다. 한국전쟁에 태국군을 파병하게 된 결정 또한 그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 피븐 송크람 총리의 지시로 전쟁 발발 5일 후에 태국은 한국으로 쌀 4만 톤을 지원하였고 1950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육해공군을 모두 파견하여 북한, 중국에 맞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이후 피븐은 반공, 반중주의를 표방하여 라타니엄 때 실행되었던 중국인 견제 정책을 그대로 고수한다. 또한 그는 태국에서 최초로 TV 방송국이 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950년 8월 그는 수상기 방송국 개설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텔레비전 방송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55년 6월 24일 태국 최초로 4번 채널에서 TV 방송이 흑백으로 시작되었다.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까세사 대학교, 실라파건 대학교 등 태국의 여러 명문 대학교의 설립에 관여하였는데 방콕 외에 지방에도 교육기관을 확장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1955년 방콕 남쪽 방센 해변 근처에 피분방펜이라는 대학교를 설립한다. 이 학교가 나중에 개명하여 부라파 대학교가 된다. 이처럼 2차 집권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업적을 세웠으나 동시에 그는 반대파들이 일으키는 정변에 끊임없이 시달려야만 하였고 그 횟수는 1차 집권 시기보다 더 많았다. 그의 두 번째 집권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의 권좌를 위협하였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1951년 6월 29일 발생한 맨하탄호 사건이다. 그날은 왕궁 근처의 프라차완딧 선착장에서 미 해군이 태국 해군에게 인계하기로 한 군용 선박 맨하탄호의 인수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피븐 송크람 또한 그날 행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해군 반란 세력들이 피븐 송크람을 납치하였고 근처에 있었던 시 어유티야 전함으로 끌고 간다. 반란 세력들은 피븐을 인질로 잡고 전함 내부에 가뒀다. 그리고 당시 해군 병참 기지가 있었던 방나로 끌고 가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반란 세력이 열어주기로 했던 도개교인 메모리얼 브리지 사판 푸타이어파가 열리지 않아 그 자리에서 더 내려가지 못하고 정지하게 된다. 그 틈을 타서 육군이 방콕 꽃 시장을 바리케이드 삼아서 기관총과 박격포 공격을 퍼붓는다. 아유티야 전함도 반격하여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된다. 6월 30일 공군 전투기가 아유티야 전함을 폭격했고 전함은 오후 5시경 침몰하게 된다. 피븐 송크람 총리는 침몰하는 배에서 다른 무리들과 함께 스스로 헤엄쳐서 강변까지 빠져나와야만 했다. 이때 정부군 쪽에서 반란군 무리들이 수영해 오는 줄 알고 수중에 총탄을 갈기게 되는데 그때 수영을 하다가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피븐 송크람은 굉장히 운이 좋게도 전혀 다치지 않고 무사히 헤엄쳐서 강변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7월 1일 오후에 이르러서야 전투는 끝난다. 이 사건에서 118명의 민간인을 포함하여 187명이 사망하였고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태국 근현대사에 일어난 쿠데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으로 기억된다. 보통은 무혈 쿠데타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가담한 인물 1000여 명이 체포되었고 주동자들은 해외로 도주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군의 권력이 매우 약화되었고 방콕 중심부에 있었던 해군 기지들이 짜오프라야 강 하류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피븐 송크람은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 권력을 놓지 않았고 피븐 정권에 반대하는 쿠데타 및 시위가 몇 차례 더 발생한다. 이후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던 와중이었던 1957년 9월 한때 자신을 도왔던 후배이자 육군 원수였던 사리타나랏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로 인해 실각하게 된다. 쿠데타 직후 피븐 송크람은 개인차를 타고 드랏을 통해 캄보디아를 거쳐 일본으로 망명한다. 가족들은 그 이전에 이미 일본으로 보낸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일본에서는 그를 환대하였다. 비록 그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끝날 무렵 약간 일본에 거리를 두긴 하였으나 처음에 큰 희생 없이 일본군을 버마 말레이 방면으로 지나갈 수 있게 조력을 제공해 준 점을 좋게 본 것이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을 변호해 준 나카무라 게토 및 기타 일본인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편히 여생을 보낸다. 일본 체류 초기에는 도쿄 신주쿠에서 살다가 나중에 카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로 이사가서 그곳에서 사망할 때까지 생활한다. 피부는 일본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도쿄의 유명한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다. 그래서인지 그의 셋째 딸인 찌라왓 피분송크람은 태국 어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살던 시절이 재미있고 행복했다고 회상하였다. 그렇게 집 마당에 정원도 가꾸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미국, 인도 등지로 여행도 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다가 1964년 6월 11일 오후 8시경 자택에서 67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그는 사망 당일까지 건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설도 있지만 이에 대해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다. 희분의 장례는 도쿄 시나가와의 오탄다에서 진행되었고 그의 아내가 유해를 가지고 태국으로 돌아온다. 그의 유해는 현재 던무엉 공항 근처에 와프라시 마하탄이라는 사찰의 제디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찰은 1942년 그의 지시로 인해 건설된 것이다. 피분송크람에 대해서는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태국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온 인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독재로 인한 권력 남용 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타이라는 나라 이름을 비롯해서 태국 애국가 가사, 입헌군 주제, 태국의 몇몇 명문 학교의 설립, 1일 2회의 애국가 청취 시간, 짜뚜짝 시장, 양력 세해 도입 등 그가 재임 기간 동안 이루어 놓은 각종 업적은 2020년 지금 현재에도 태국인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의 이와 같은 업적들이 태국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친다.